소득세 쪽이 좀 많고요. 법인세는 양은 좀 있어 보이지만 법인세는 이게 수업 목적상 중요한 거는 딱 정해져 있고 다 실무상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몇 개 없고 국기법도 몇 개 없어요. 법 자체는 소득세가 좀 있는 거지. 자 볼게요. 이제 또 근로쓰기예요. 근로쓰기인데 이게 우리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그리고 출산 그렇죠? 출산 또는 6세 자녀 보육 관련된 수당 있잖아요. 자녀 보육 수당. 자녀 보육 수당은 월 얼마? 월 20만 원까지 해가지고 자녀 수와 관계 없죠. 자녀 수가 몇 명이든지 간에 한 명당 20만 원이 아니죠. 걔는 1인당 20만 원이 아니라 자녀가 몇 명이든지 간에 그냥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 가지고 수당을 받은 거는 이런 월 얼마까지 비과세? 20만 원까지 비과세. 자, 근데 이게 출산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둘로 나눴어요. 이제 둘로 나눴어요. 이제 나눠가지고 출산 따로, 그다음에 보육 수당 따로 둘로 이렇게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이게 보육수당 있잖아요. 보육수당 이거 이제 출산하고 관계없이 예전에는 출산이든 보육이든 합해가지고 아무튼 월 얼마까 월 20만 원씩 비과세, 그죠? 근데 이거 할 때는 이거 저는 좀 이거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거 출산 때문에 들어왔다면은 보육수당도 이왕 바뀔 때 1인당 20만 원 이렇게 들어왔어야지. 그렇게 들어왔어야지. 바뀔 때 이번에 바꿀 때 그렇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자녀 수는 언급이 없어요. 자녀 수는 언급이 없고 출산과 보육만 나눴어. 출산과 보육만 나눠가지고요. 대신 어떻게 했냐? 보육수당은 여전히 그냥 보육수당은 월 얼마씩 월 얼마 월 20만 원씩 비과세. 자녀 수하고는 여전히 관계가 없어요. 걔는 안 건드렸어. 근데 이번에 뭐를 건드렸느냐? 이게 문제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지속적으로 6세 이하, 20세 이하 이렇게 나이 나왔을 때 어떻게 써요? 지금 실제로 지금 만 6세, 만 20세 이거를 지금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6세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여섯 번째 올해 생일이야. 여섯 번째 예를 들면 2025년도에 딱 여섯 번째 생일이 되는 애가 2019년생이야. 그죠? 2019년도 6월 20일 생이 2025년도에 딱 6월 20일 날 딱 여섯 번째 생일이 딱 오는 거죠. 여섯 번째 생일, 6세가 딱 되는 생일. 그러면은 2026년도 6월 19일까지는 6세 1일, 2일, 3일, 3일, 6세하고 364일까지 6세하고 364일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딱 일곱 번째 생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를 사회에서는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만 6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사회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고요. 세법은 그게 아니에요. 세법에서 말하는 6세, 20세는 뭐냐면 딱 여섯 번째 생일이 되는 날, 20번째 생일이 되는 날을 딱 6세, 20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세 이하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6세 이하가 2020 지금 예를 들면 2019년도 6월 20일생이에요. 6월 20일생. 그러면 6세 이하는 뭐를 말하는 거냐? 2025년도 6월 20일이 딱 되는 요 날이 딱 뭐가 되는 거니까 딱 6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날 다음 날도 6세죠. 6세하고 플러스 1일, 6세 2일, 6세 3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 6월 19일까지를 우리가 6세라고 하죠. 만으로 6세라고 하고 2026년도 6월 20일이 되면 딱 만으로 몇 세가 되는 거예요? 7세. 이게 딱 6세. 그러면 6세 이하는 이때 태어났으니까 6세 이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6세 이하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6세 이하가 사회에서는 6세 이하를 여기까지를 6세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말이 많죠. 이게 특히 이제 말 많아. 왜냐면 무한리필집을 갔거든. 무한리필집을 갔는데 몇 세 이하는 반값이고 심지어는 몇 세 이하는 무료도 있어. 3세 이하 무료, 3세 이하 무료. 이게 말싸움이 안 돼요. 자, 3세 이하는 그러면 이제 가족 증명표 가지고 가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지. 봐라, 지금 이거 3세 이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세법에서 말하는 거랑 사회에서 말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사회에서는 6세 이하는 어디까지가 6세 이하냐면 여기까지가 6세 이하예요.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몇 세가 되는 거니까 7세. 이해되세요? 지금 6세 이하를 말하는 거는 사회에서 6세 이하는 얼마 아니면 12세 이하는 얼마. 우리 민감했어. 왜냐면 어디 갔는데 우리 앞에 고깃집 무한 리필 고깃집이 하나 생겼는데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딱 갔더니 12세 이하는 얼마 반절값인 거야. 반절값이 아니라 10,000원인가 빼줬어. 12세 이하는. 근데 우리 아들이 2012년생이란 말이야. 그럼 2024년도 3월생이니까 2024년도 3월달에 딱 만으로 12세가 됐고 아직 13세가 만으로 13번째 생일은 도래하기 전이니까 사회에서는 아직 몇 세라고 하는 거예요. 12세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주장을 한 거지. 거기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아요. 사회에서는 지금 민법상으로는 만 나이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6세 이하가 되는 거예요. 민법상으로는 이렇게 돼요. 근데 세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민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민법이 아니라 세법에서 말하는 몇 세 이하는 딱 만으로 그 생일이 딱 6번째 생일이 도래하는 날까지가 6세 이하인 거야. 얘는 여기는 6세 이하가 아닌 거야. 세법은 얘를 세법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실제 밖에서는 다 이렇게 민법상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세법이랑 막 헷갈린 거지 6세가. 그래서 이번에 6세 이하, 20세 이하 문구를 다 어떻게 했냐면 문구를 명확하게 자 이게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문구를 6세 이하니까 헷갈리니까 가로 열고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의 기간을 말한다.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을 6세 이하라고 한다. 명확하게 한 거지. 그래서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라고 세법은 이게 아니고 이건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고 6세 이하라고 하는 건 세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꾸 제 카페에도 질문을 계속 남기는 거야. 스터디를 다른 학원이랑 하는데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 이게 6세 이하, 20세 이하가 다 만으로 21번째 생일이 되기 전날까지 그건 실제 밖에서 하는 얘기고 세법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법에서 말하는 6세 이하, 20세 이하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명확한 명시가 없다 보니까 그냥 명확한 명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세법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민법도 아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동안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만 나이가 이제 이 윤 대통령 들어오면서 만 나이 개념으로 바뀌어 버리면서 이게 통용돼 버렸다. 이렇게 됐는데 아직 세법 정비를 안 했을 뿐이지 세법이 거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세법을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바뀌면 안 되는 건데 아직 세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얘를 따른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계속 이거였고요. 그래서 말이 하도 많으니까 질의회신으로 해가지고 계속 회신을 했던 거야. 그래도 자꾸 사람들이 계속 질의하니까 이번엔 법에서 아예 진작에 명시를 했었어야지. 대통령이 헷갈리게 만들었으니까 세법에서는 명확하게 명시를 했었어야죠. 갑자기 만 나이 개념이 이제 들어와 버리면서 사회에서 만 나이 개념이 들어와 버렸잖아. 이거는 실제 사회에서의 민법상 만 나이 개념이고요. 세법에서의 만 나이 개념 6세 이하, 20세 이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딱 그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까지를 몇 세 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걸 이번에 명시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마라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어디 또 나오겠어요 이게 6세 이게 어디도 나오냐면 6세가 이거 말고 또 어디 있죠? 자녀세액 공제할 때도 보면은 자녀세액 때 뭐 8세 이하 이게 나오잖아. 자녀세액 공제 거기는 지금 또 빠뜨렸어. 아씨 그 어디만 집어넣으면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또 그러니까 또 중간중간에 빠뜨렸네. 우리 8세 이상 할 때 그러니까 이상인 거니까 그걸 뭐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6세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의료비세액 공제할 때. 의료세액 공제할 때의 특정 의료비 안에 65세 이상인 자 그리고 6세 이하인 자 거기도 6세 이하인 자 나오죠. 그 6세 이하가 여기 6세 이하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의료비세액 공제할 때 6세 이하의 특정 의료비 6세 이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딱 두 군데에 써 있는 거 여기 6세 이하고 20세 이하. 20세 이하는 어디 있어요? 인적 공제 우리 기본 공제할 때 기본 공제 대상자 할 때 나이 요건에 직계 직계 비소는 20세 이하 그 20세 이하도 가로 열고 똑같이 써 있어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의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아시겠죠? 세법은 이거다. 옛날부터 이거였는데 좀 잠깐 몇 년간 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를 정비를 안 했을 뿐이에요. 계속 질의회신만 계속 했었을 뿐이야. 해석으로 이거다라고 계속 해석했었는데 법으로 명시를 해버린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아시겠어요? 세법 나이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좋아요. 여기 보육수당은 6세 이하인데 6세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그대로인데 출산수당 있죠. 구분해가지고 자 출산수당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출산수당은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금액 제한 없어. 금액 제한이 없고 2번
2회. 2회니까 요 2회가 자, 잘 보세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관련해서 출생일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대신 그냥 막 주면 안 돼요. 지금 그냥 막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도가 없다고 그냥 막 주면 다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통된 지급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규정은 정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20대 때 낳았거나 직급에 따라서 얼마씩 주겠다 또는 나이별로 얼마씩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회사마다 규정을 만들면 돼. 그러니까 공통된 지급 규정에 따라 가지고 사용자 몇 년 안에 2년 안에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받는 급여인데 몇 번 받을 수 있어요? 2번까지. 2년 내 2번 받을 수 있어요. 2번까지 규정 자체에서 정한 금액은 얼마든지 간에 다 비과세. 대신 그게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규정에 의해서 지급만 한다면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다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규정 만들면 되죠. 이제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죠. 직급별로 얼마씩 주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나이별로. 이게 맞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직 자리를 아직 잘 못 잡은 상태에서 애를 낳는 거니까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장님이 애를 낳는데 많이 줄 부장님은 이미 좀 약간 여유가 좀 있는 상태니까 오히려 나이가 어린 직원한테 많이 뭐 그렇게 회사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만들면 돼 그냥. 그래서 이렇게 근데 보세요.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언제부터 한다고 그랬죠? 25년도 1월 1일 이후에 25년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부터야. 25년도 1월 1일 이후에 애를 낳는 것부터가 아니라 신고니까 그러니까 24년도의 소득을 25년도 5월 달에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즉 언제부터 지급하는 게 되는 거죠? 24년도에 지급한 거 지금 당장 지급해도 되는 거야. 지금 당장 지급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거 법 이미 개정됐잖아요. 지금 당장 지급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도에 5월 달에 신고할 때 24년도에 지급한 거에 대해서 24년도에 지급받은 거지 내가. 24년도에 지급받은 거에 대해서 25년도에 신고할 때 뭘로 신고할 수가 있죠? 비과세 근로소로 신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급하니까 땡겼어 이거는. 그러니까 25년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라 25년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부터. 아까 우리 문제 보면은 아까 우리 조각조 상품은 언제부터 그 날짜 다 적어놨는데 7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건데 조각조 상품이 이게 워낙 커가지고요. 문제 나온다면은 날짜가 나올 거예요. 언제 이후에 이익이다라고 날짜 나올 거니까 가로 열고 날짜가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온다면 그런가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다만 제외되는 게 있어. 제외되는 그 근로자가 누구예요? 그 특수관계자인 거야. 그 특수관계자는 이제 왜냐면 이게 회사가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법인 사업자일 수도 있잖아요. 회사가 그러면 그 특수관계자를 누구로 할 거냐는 거는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래요. 특수관계자 누구로 할 거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누군 거지? 그러니까 친족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법인 사업자는 친족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잖아. 법인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아마 지배주주 및 지배주의 특수관계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인데 아무튼 친족 등의 특수관계자라면 특수관계자한테 이만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안 돼. 특수관계자인 사람한테 주는 거는 제외. 아시겠죠? 제외. 그래서 여기 하나는 이번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자, 두 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출산은 그리고 24년도에 받을 때 24년도에 받는 것부터 된다고 그랬잖아요. 24년도에 받을 때 24년도에는 그러면 이제 애를 괜히 미리 낳네 막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애를 미리 500만 원씩 막 중대는 거야. 막 어지럽지 막 괜히 나 1년 먼저 나가지고 지금 막 어지럽잖아. 그래서 24년도 지급할 때 원래 2년이라고 했죠. 2년 이내라고 했는데 24년도 지금 당장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21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이면 24년도. 그래서 지금 회사에 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회사들은 이미 바꿨더라고. 이미 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요. 왜냐면 24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 왜냐면 25년도에 지급하는 거는 몇 년 내 출산일로 몇 년 내야지만 되니까 2년 내야지만 되는 거니까 이에 대해서 23년도 중에 태어난 애야지만 25년도에 이제 받았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21년도, 22년도에 난 애들 같은 경우에 24년도까지 받는 거는 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애들 때문에 주는 것까지 해줄게.
그래서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바뀌었어요. 이미 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서 이번 12월 달에 법 바뀌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12월 달에 지금 2021년도 이후에 태어난 애들한테 막 수당 주는 거야. 다 뭐가 되니까 받는 사람 다 비과세. 근로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진짜 막 그럼 진짜 나는 이 회사에 진짜 최선을 다하겠다 막 더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잘 나가는 회사들, 복리후생 잘 돼 있는 그런 회사들은 이미 바꿨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거 특이한 거예요. 이것도 재밌는 건데 이게 원래부터 옛날부터 말이 많았던 거예요. 뭐냐면 현대차를 다니면은 현대차를 싸게 살 수가 있어. LG전자를 다니면은 LG 드럼 세탁기를 싸게 살 수 있다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종업원 할인. 그렇죠. 종업원 할인. 그러니까 자, 지금 임원 또는 종업원 합병 그냥 이하 임원 등이라고 할 건데 그 할인 금액을 자, 근로소득으로 규정한다. 우리 근로소득의 개념이 5가지 있는 거야. 근로소득의 개념. 자, 근로소득 개념. 명칭이와 불문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봉급, 급여, 수당, 상여, 뭐 월급 등등등등. 두 번째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이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주는 거죠. 세 번째가 인정 상여. 네 번째가 퇴사 시에 지급받은 소득인데 퇴직 소득에 속하지 않는 거. 임원 퇴직금만 그럴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직무 발면 보상금. 물론 이제 7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지만 이 5가지가 근로소득 개념이었죠.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야. 여섯 번째. 여기 근로소득의 개념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 뭐예요? 임원 조급원 등에 대한 할인 금액. 임원 조급원 할인 금액. 요게 근로소득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로소득 개념이 이제 5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6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우리 회사나 우리 회사의 계열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 종업원들한테 회사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임원 등의 이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가 지금 요거 뭐 그 세탁기하고 건조기랑 같이 있는 거 세트 이렇게 있어. 이거 비싸. 한 1,000만 원 막 된단 말이야. 좋은 거는 1,000만 원 넘어가. 이게 시가 1,000만 원짜리인데 이 회사 직원들은 70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거야. 700만 원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700만 원에 살 수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다, 걔네들은? 네, 근로소득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얼마 근로소득을 하겠다는 거야? 얼마 이익이 났어? 그렇죠. 그때 발생하는 이익. 1,000만 원짜리인데 얼마 살 수 있었으니까? 700에 샀으니까 그때 발생하는 이익 얼마를? 300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임원 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 금액이어지는 거지.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할인해 주는 거라면 안 되는 거다. 딱 누구한테만 할인해 주는 것만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딱 그 임원이나 종업원, 그러니까 임원 등 한테만 할인해 주는 거야지만 된다. 그거는 추후에 시행령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래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300만 원 비과세가 돼야 되는 거잖아. 300만 원 비과세가 돼야 되는 건데 300만 원 그걸 다 비과세할 거냐? 한도가 있어요. 300만 원을 전부 다 근로소득을 할 거냐? 근데 그게 비과세를 하겠다는 거야. 그중에 일부분을 비과세를 하겠다. 근데 비과세를 하는데 얼마를 비과세를 하느냐? 그 비과세는 300만 원 중에 둘 중에 큰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비과세 하겠다는 거야. 둘 중에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지금 내가 얼마 이익이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익 난 금액 300만 원과 둘 중에 큰 거. 300만 원과 둘 중에 큰 거. 그 시가의 몇 %예요? 시가 20%니까 얼마? 200만 원과 그리고 연 얼마? 240만 원. 좀 큰 거예요. 둘 중에 큰 거. 작은 게 아니라. 둘 중에 큰 거. 얼마죠? 그러니까 240만 원. 시가 20%와 240만 원 중 큰 금액이 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40만 원하고 이익 난 금액 얼마? 300만 원 중 작은 금액. 240만 원이 비과세야. 자, 그러면 총 금액으로 남아 있는 건 얼마만? 300만 원이 근로소득인데 그중에 얼마가 비과세니까? 240만 원이 비과세니까. 그렇죠. 60만 원만 총 금액이 되는 거야. 둘 중에 큰 금액을 한도로 하는 거예요. 그럼 총 금액은 얼마만 되는 거야? 60만 원만 종합과세되는 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대신에 이제 비과세가 되려면은 3가지 요건을 쭉 해야 되는 거예요. 임원 등이 직접 소비 목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아버지한테 주면 안 돼.
임원 등이 직접 자기네가 써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일정 기간 이것도 이제 대통령으로 이 기간 정하려고 하는데 뭐 2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재판매하면 안 돼. 당근 보면 알아. 거기 막 재판매하면 안 돼. 거기 안 돼.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야 돼? 공통된 지급 기준에 따른 할인 금액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급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얼마만큼 할인해 주겠다 이렇게 다 규정이 아니면 아예 모든 임직원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할인해 주겠다 아니면 직급별로 어떻게 할인해 주겠다 이 직급별로 할인 금액이 다 다를 거야 아마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급별로 할인 금액이 다 다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할인해 주든지 아니면 할인 쿠폰을 주든지 뭐 어떤 형태로 주든지 간에 전부 다 할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그 이익은 다 근로소득인데 그중에 둘 중에 큰 금액을 한도로 해 가지고 뭐 하겠다? 비과세를 하겠다. 비과세가 되려면 대신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지만 된다. 직접 소비할 목적이어야 된다. 일정 기간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재판매를 금지한다. 공통된 지급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할인받은 금액이어야 된다. 아시겠죠? 재미있는 거 하나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벤처기업 주식 관련해 가지고 발생한 특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론 이제 수업 목적상 두 가지인데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교재도 있긴 있어요. 이 내용이 다. 이게 이제 다 벤처기업 주식 선택권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은 연 얼마까지 연 2억 원까지 비과세한다. 동일한 벤처기업 하나의 벤처기업별로 총 누적 금액 얼마를 비과세를 한다? 5억 원까지 비과세를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적격 주임의 선택권이라고 해가지고 요건 몇 가지 더 충족한 벤처기업 주임의 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행사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근로소득, 행사 당시에 회사를 안 다니고 있으면 기타 소득인데 그때 근로나 기타로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그 주식 갖고 있다가 팔았을 때 무슨 소득으로?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뭐 할 수 있죠?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응? 그쵸? 그 과세 특례들 얘네들 그대로인데 내용 그대로인데 이게 사실 적용 기한이 올 말로 끝나는 조특법상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간을 연장했어요. 2017년도까지. 내용 그대로예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고 기간만 3년 더 연장이 됐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가상자산 과세.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거 아직 과세 조금 시기상조다. 아직까지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얘기 들으면 실무상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이거 여전히 과세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과세가 됐을 때에 문제가 더 많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아직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 많이 파악은 하고 있긴 한데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2년 이거는 폐지는 아니고 2년 연장. 그러니까 자꾸 체계를 마련해 가고 있어요.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얘기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체계가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야 이게 과세가 되겠어 했는데 요즘에 한번 물어봤더니 그쪽 전문가 만나서 한번 물어봤더니 제자 중에 한 명이 거기 전문가야. 지금 세무사인데 처음에 되자마자 그쪽 가상자산 쪽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쪽 몇 안 되는 그쪽 전문가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걔는 과세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과세가 돼야 자기 할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과세가 안 되느냐만 자주 갖고 그래가지고 근데 물어봤죠. 자기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체계가 진짜 없었는데 진짜 지금은 거의 과세해도 될 만큼 많이 체계가 잡혔대. 근데 여전히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대.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때는 될 것 같아. 이제 보니까 그 얘기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꽤 이제 체계가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이제 과세하겠다. 이건 과세 될 거래. 자기 돈 많이 벌 거래. 좀 기다려 보래. 막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그쪽 전문가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 전문가가 지금 없으니까 이 친구는 그 친구가 뭐 사실 지금은 자기도 유예될 것 같았대.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 근데 2027년도는 자기는 될 거라고 확신한다 하더라고. 그 정도로 체계가 많이 잡혔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5번 안 봐도 되고요. 이제 쭉쭉 안 봐도 돼. 빨리빨리 5번 안 봐도 돼요. 그리고 6장에 요거 여기 다 했잖아. 아까 여기 20세 이하. 20세 이하에 명확하게 어떻게 했어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세법 나이는 이거라니까 20세 이하, 6세 이하가 다 이거라니까.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그대로인데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작년 사용액의 105%를 또 초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가 있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그거는 딱
연장을 할 거냐 말까. 제가 연장할지 안 할지 가보자고 그랬는데 연장 안 했어. 2024년도로 끝. 그럼 2025년도에는 전년도 사용액의 105%를 초과로 사용한 금액의 10%만큼 더 추가로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해주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초과 사용액에 대한 추가 공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뭐는 있는 거죠? 전년도 사용액의 10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의 10%만큼 더 추가 공제해주는 건 없어지는 거고, 단계 사용한 금액들 있잖아요. 단계 사용한 금액들 그래서 1번이 뭐예요? 전통시장 사용분. 2번이 뭐죠? 대중교통 사용분. 얘네들은 공제율이 몇 %고 40%고, 그다음에 3번은 총 금액이 얼마 이하?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3번이 있었죠. 그 3번이 도서, 신문 구입하는 거, 또는 어디 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또는 공연 관람료, 뭐 영화관 입장료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 사용액이 3번 있었죠. 그건 누구만 3번이 따로 분류가 되죠?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그리고 4번은 여기 1, 2, 3번을 쓴 거 뺀 나머지 것 중에 이제 뭐가 지불카드 사용분이랑 현금 영수증. 그리고 5번은 위에서 쓴 거를 뺀 나머지 것들 중에 신용카드 사용한 것들 5번에 가서 이렇게 5가지로 구분했었잖아요. 이렇게 당연히 거고. 그리고 그거를 최저 사용액이 총 금액의 25%인데 그걸 밑에서부터 사용했다고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의 퍼센테이지를 곱하는 거죠. 신용카드 사용분이 최저 사용액 초과하는 금액의 신용카드 사용분이 아직 남아있다면 걔는 15%, 최저 사용분 초과하는 금액에 3, 4번 남아있으면 30%, 1, 2번 남아있으면 40% 이렇게 해가지고 신용카드 사용했다는 소득 공제 해주는 거 있잖아요. 추가 공제만 없어지고 걔는 그대로인데, 이번에 추가 공제 없어진 거랑 뭐가 하나 또 들어왔냐면 3번에 총 금액이 얼마 이하인 자, 7천만 원 이하인 자 3번에 들어가는 게 뭐뭐 있어요. 제가 도서, 신문, 무슨 미술관, 박물관 입장권, 공연 관람료, 뭐 아니면 영화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게 들어요. 수영장과 헬스장 있죠. 수영장,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 있죠. 얘가 들어가요. 여기서 이 체력 단련장을 구분을 어디까지, 이건 이제 시행령으로 따로 정할 것 같은데, 아무튼 수영장 뭔가 운동하는 거 있죠. 운동하는 것 쪽에 쓰는 것들 있죠. 그 시설 이용 요금이 3번에 들어가요. 수영장이라든지 체력 단련장을 어디까지 체력 단련장을 할지 모르겠어. 골프도 체력 단련장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모르는구나. 그게 아니라 각 군별로 골프장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육군도 골프장이 몇 개 있고요.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다 있어요. 저 라베가 뭐예요? 라이프 베스트 해가지고 라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애 제일 잘 친 골프. 저는 공군, 나 거기 다시 한번 가고 싶은데 이제 공군 골프장에서 라베를 했어. 공군 골프장에서. 그러니까 막 거기 가서 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 바로 옆에 비행장 있어가지고 어디였지? 충청도 어디? 경기도인가 충청 사이에 어디 있었는데 해미? 골프 칠 때 갑자기 비행기가 확 날아가니까 소리가 장난 아닌 거야. 바로 옆에서 날아가니까, 전투기 같은 거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칠 때부터 깜짝깜짝 놀랐는데, 난 깜짝깜짝 놀면서 쳐야 되나 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근데 거기도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런 각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을 육군 체력 단련장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아니, 골프장이라고 안 하고 체력 단련장이라고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체력 단련장이 도대체 어디까지 들어갈지는 이제 시행령으로 따로 정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 운동과 관련된 그런 시설 이용료 있잖아요. 시설 이용료를 3번에 집어넣겠대요. 그래서 이거 하나 3번에 들어오는 거이고, 대신에 이게 언제부터야? 이거 보니까 이것도 이것도 7월 1일부터 수영장이나 그런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가 2번, 그러니까 여기 1번 얘가 2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3번이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번을 도서 등 사용분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제 이거 이름을 문화체육 사용분이라고 이름도 바꿔서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름이 문화체육 사용분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문화 쪽만 있다가 뭐가 들어온 거야 이게 지금. 보니까 체육이 들어가가지고 문화체육 사용분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하겠대. 그러니까 이 체력 단련장을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어. 아직 그건 시행령이 나와봐야 되는 거고, 언제부터 이렇게 7월 1일부터 여기 안에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몇 %짜리죠? 이거 30%짜리 들어온다. 그렇게 알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공제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 이거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자는, 그러니까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지금 제가 가입이 돼. 개인 사업자도 되는데, 아니면
총 금액 7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도 돼요. 법인 대표자도 돼요. 받는 금액이 얼마 안 돼. 여기서 거의 제로에 가까워.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 날라 그러지? 근데 아무튼 법인 대표자인데 받는 금액이 얼마 안 돼. 거의 제로에 가까워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 그래서 아무튼 저도 가입할 수 있어요. 7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할 수 있는데 7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더 늘려주겠다고요? 8천만 원 이하. 아직 멀었어. 이제 얼마 안 돼. 7천만 원 이하인 이제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 총 금액이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까지 가입할 수 있으니까 가입 대상자가 좀 더 늘어났고요. 공제 금액도 원래 사업속이나 근로소 금액이 4천만 원 이하면 500만 원, 4천에서 1억 사이라면 300만 원, 1억 초과면 20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해줬는데 공제 한도가 이렇게 2, 4, 6, 600, 400, 200 이렇게 좀 더 늘었어요. 공제 한도도 늘고 그리고 가입자 대상자도 더 범위를 넓히고 이렇게 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에 대한 얘기인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특법상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어. 결혼만 하면 세액공제. 물론 재혼 안 돼. 재혼 안 돼. 뭐라고 돼 있어? 생애 한 번만 돼. 재혼 안 돼. 한 번만 돼. 한 번만. 그래서 얼마 해준다고요? 혼인만 하면 혼인을 한 해에 50만 원 해주는데 조특법상이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간이 24년도에서 26년도 안에 결혼 좀 제발 좀 하래. 결혼 좀 하래. 이렇게 하면은 빨리 돼가지고 빨리 하세요. 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어요. 50만 원. 세액공제. 소득공제 아니라 세액공제니까 세액공제는 50만 원 바로 그냥 하는 거잖아. 좀 더 쓰지 좀 그렇게 그죠? 결혼공제 좀 더 많이 써주지. 50만 원이 뭐야? 그리고 연도를 정해놨는데 이거 지나면 이거 연도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제 연장될 거고 금액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더 커지겠죠. 결혼을 더 안 하는데 요즘에 결혼 안 하는데 더 커지겠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렇게 24년도 하는 걸 그래서 이것도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25년도 이후에 과표를 25년도 이후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24년도에 결혼했으면 이제 25년도에 신고할 거 아니에요? 24년도에 결혼한 사람부터 벌써 50만 원씩 해주겠다는 거죠. 한 번이야. 근데 나 이것도 좀 그래. 이거 아니 지금 솔직히 말하면 한 번만 해주는 게 어딨어? 그것만 정하면 되잖아. 그냥 같은 사람만 아니면 된다. 하면 되잖아. 눈물의 여왕 그거 눈물의 여왕처럼 눈물의 여왕 눈물의 여왕 다 봤어 그거. 눈물의 여왕 거기 그 주인공도 이혼했다가 다시 또 재결합하거든. 눈물의 여왕이.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 그러면 안 했어야지. 왜냐면 이혼 그 무슨 조정 기간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때 잘 고민해보고 그래 같이 사는 게 낫겠다 하면 되지. 결국에는 도장 딱 찍어놓고서 나중에 또 왜 그건 좀 그렇다. 좀 모르겠어. 아무튼 생애 한 번은 아닌 것 같고 악용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매년 결혼이 50만 원씩 세액공제 계속 받으면서 진짜 아무튼 한 번은 좀 그래요. 동일인만 좀 그렇게 빼면은 되고 그리고 생애 한 번도 그렇지. 제가 두 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생애 몇 번 하든 간에 아니 꼭 출산 장려라든지 뭐 그런 거 하는 거는 계속 장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요즘 시대가 이혼하고 재혼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저는 좀 시대가 너무 뒤떨어진 거 아니냐. 아까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동일인만 만약 악용의 소지가 있으면 동일인하고 해 그것만 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그러지? 참. 아무튼 그래요. 자녀세액 공제. 자녀세액 공제가 일반 공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출산 및 입양 공제가 있잖아요. 근데 출산 및 입양 공제는 그대로. 출산했거나 입양한 그 애가 첫 번째 애라면 30만 원, 두 번째 애라면 50만 원, 세 번째 이상이라면 각각 70만 원씩 해주는 거 있잖아요. 걔는 그대로고. 자녀세액 공제에서 일반 공제 있죠. 자녀세액 공제 일반 공제. 그 일반 공제가 이번에 바뀌어요.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자녀, 손자. 여기 자녀에는 누굴 포함하는 거죠? 입양아 및 위탁아동까지도 포함하죠. 입양자, 위탁아동까지 다 포함하죠. 자녀세액 공제는. 그리고 손자녀까지. 대신 기본공제를 적용 받아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가지고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까지. 대신에 몇 세 이상이어야 돼? 8세 이상이어야 되죠. 8세 이상이어야 된다.
왜냐면 7세까지는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연세 공제 안 해주고요. 8세 이상인 계몽제를 적용받는 자녀 입양아 위탁아동 손자녀라면 그러면 한 명당 얼마씩 일반 공제 자연세 공제 해주잖아요. 그게 한 명일 때 얼마 해줬어요? 15. 이게 한 명, 두 명, 세 명이에요. 한 명일 때 15만 원, 두 명일 때 20만 원 해가지고 또 합해서 얼마? 35만 원. 그러니까 그리고 세 명 이상일 때 한 명당 30만 원. 그래서 네 명이다. 그러면 네 명이면은 한 명, 두 명에서 15, 10 해가지고 35만 원에다가 한 명당 30, 30, 35에 30, 30, 95만 원이 자연세 공제가 됐던 거죠. 근데 이게 10만 원씩 늘었어요. 한 명일 때 얼마? 25. 두 명일 때 30. 그러니까 딱 두 명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5. 세 명 이상부터는 한 명당 얼마? 40. 15가 25, 22, 30, 32, 40으로 이렇게 10만 원씩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명이면 이제 얼마 되는? 네 명이면 한 명, 두 명이 20, 25, 30이니까 55.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 명당 40, 40. 그죠? 얼마? 100. 와, 엄청 늘었다. 그죠? 아까 95에서 130에서 40만 원 늘었잖아요. 네 명이니까 한 명당 10만 원씩 들어가지고 40만 원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그죠? 95에서 135만 원. 많이 늘었어요. 아시겠죠? 일반 공제만 이렇게 출산비 입양 공제는 그대로 일반 공제만 10만 한 명당 10만 원씩 계속 더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 비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부금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 이게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 3,000만 원 초과분 40% 했는데 딱 올 말까지만 그렇게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해주려 해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삭제 1,000만 원까지는 얼마? 15%, 1,000만 원 초과분은 다 몇 퍼센트? 30%. 올해까지만 기부금 더 많이 하는 거 유도하려고 좀 한시적으로만 딱 1년간 그렇게 40%짜리가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고향상환 기부금. 고향상환 기부금 괜찮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몇 퍼센트의 답례품이 온다고요? 30%의 답례품이 와요. 30%까지. 10만 원까지 하면은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로 전부 다 세액 공제 다 받으면서 3만 원 어치 답례품까지 받으니까 10만 원 하면은 13만 원 혜택이 생긴다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이제 1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액 공제를 이제 특례 기부금처럼 봐가지고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세액 공제를 받으면 15% 세액 공제가 되는 건데 10만 원 초과 부분은 이게 근데 그게 한도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얼마까지밖에 안 된다고요? 500만 원까지 한도를 했는데 금액을 이번에 확 늘렸어요. 지자체에서 좀 더 금액 좀 써달라고. 이렇게 2천만 원 하면은 답례품 얼마 받는 거야? 30% 상당의 답례품을 준다니까요. 600만 원어치의 답례품을 받아요. 그러니까 문화상품권으로 주는 데도 있고요. 부처는 각 지역 특산물로 주는데 부처는 특산물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특산물 없는 데는 문화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걸로 줘요. 제주도는 많더라. 제주도는 뭐 천혜향, 뭐 한라봉, 뭐 이런 걸로 주고, 뭐 은갈치, 흑돼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걔네들은 특산물이 많다 보니까 막 그렇게 주더라고요. 강원도는 감자 있더라. 진짜 있어. 그럼 보면 감자 있고 막 그래요. 어디 가면 고추 있고 막 이렇게 고추 유명한 데 있잖아. 어디 무슨 고추 있고 막 이렇게 자기네들 그 지역의 특산품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주는데 우리 부처는 없더라고요. 아무튼 금액이 늘었다. 500에서 2,000원 한도가 늘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성실사업자라든지 또는 성실고 확인 대상 사업자,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월세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원래 그 근로소득자들만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성실사업자거나 성실고 확인 대상자라면 근로소득자처럼 의료비세 공제, 교육비세 공제, 월세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월세세 공제는 이게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이런 공제를 받았어. 이런 공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성실사업자거나 성실고 확인 대상자인데 수익 금액이나 필요금비를 일정 퍼센트 이상 누락한 거야. 그게 나중에 발견된 거야. 그럼 성실하지 않았던 거잖아. 그럼 너 3년 전 걸 확인해 보니까 세무조사 나가서 보니까 3년 전에 얘가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 확인 대상자로서 의료비, 교육비, 월세 공제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3년 전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 수익 금액 또는 필요금비가 몇 퍼센트 이상 누락된 거예요. 그렇죠. 20% 이상 과소신고가 된 거지. 필요금비는 과대계상. 그러니까 과대계상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소득을 줄인 거죠. 수익 금액은 과소계상의 소득을 줄였던 거죠. 몇 퍼센트 이상 그렇게.
20% 이상. 얘 또는 얘 수익 금액을 20% 이상 과소 신고했거나 필요용비를 20% 이상 과대하게 계상을 했거나 이러면은 뱉어낸단 말이에요. 사후관리 뱉어내요. 의료비 세액공제 받은 거 뱉어내면서 자 세액공제 받은 건 뱉어낼까요? 이자 상당액까지 낼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자 상당액까지 더 내는 거야. 추징을 당하는 거야.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했다고요? 수익 금액 20% 이상 과대 계상하거나 또는 필요용비를 20% 이상 얘를 과소 계상하거나 얘는 과대하게 계상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뱉어내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건을 야 이걸 얘 또는 얘로 하지 말고 그냥 소득 금액으로 표현하자. 소득 금액으로 몇 퍼센트 이상 과소 신고하면 돼요. 소득 금액으로 20% 이상 과소 신고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자 해가지고 수익 금액이나 필요용비를 소득 금액으로 바꾼 거야 그냥 아예. 근데 바꾸는데 어떻게 했느냐? 성질 사업자는 사업소 금액 몇 퍼센트 이상 과소 신고하게 되면 뱉어내는 거예요. 근데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몇 퍼센트 이상이죠? 퍼센트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다 뭐로 과소 신고한 걸로 지금 바꿨다고 이제 얘네들 다 묶어가지고 그냥 소득 금액으로 20% 이상 과소 신고하게 되면 예전에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 공제 받은 거 뱉어내면서 이자까지 내라. 근데 얘는 20%인데 얘는 10%로 이렇게 됐어요. 이거가 얘랑 연결돼서 그래요. 이거 말 문제 대비하면서 보라고 하긴 했는데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그 성실신고 확인서에 도장을 받으려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는 그 비용의 60%와 120만 원 중 작은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라 그래요. 그때 발생하는 비용의 몇 퍼센트? 60%하고 120만 원 중 작은 금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것도 그 뒤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사업소 금액 몇 퍼센트 이상 과소 신고하게 되면 거기 그렇죠. 걔랑 일원화 시킨 거야. 거기도 10% 이상 이거 세액공제 10% 이상 소득 금액이 10% 이상 과소 신고가 되면은 이거 세액공제 준 거 뱉어내게 돼 있어요. 뱉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 교재 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후관리 그거랑 얘는 갖게 하려고 20%가 아니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몇 퍼센트 이상 과소 신고로 된 거예요. 10%. 성실사업자는 그대로 몇 퍼센트? 20%. 얘는 10%. 그렇게 말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전자세금계산서랑 전자계산서 있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하고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이거 내용 그대로고요. 이게 원래 올 말로 끝나는 건데 기간을 3년 더 연장. 부가가치세는 전자세금계산서고 소득세는 전자계산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거고 묘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겠죠. 그래서 직전 과세기한이 아니죠.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 또는 수익 금액이 얼마 미만인 개인사업자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거나 신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 건당 200원씩 연한도 얼마? 100만 원까지 해주는 거 그대로 내용 그대로고요. 이게 원래 이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딱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올 말까지만 해주는 거로 돼 있었는데 요거를 3년 더 연장하겠다. 제가 볼 때는 한 100년 연장할 거예요. 100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 그냥 없애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자꾸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저 죽을 때까지 안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안 좋다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가만 지나고 보면 언제는 지금보다 좀 좋았고 좀 안 좋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언제나 그때 당시에는 경기가 계속 안 좋은 것 같아. 그때 당시에는 지나고 보면은 언제가 더 좋았고 언제는 안 좋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기 좋다고 느끼는 사람이 뭐 별로 없어요. 아무튼 기간 연장했다는 거고 이거 이제 요거는 소득세에서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 감면을 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액 공제 감면은 당연히 뭐를 한도로 해요?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은 산출세액이 100인데 세액 공제 감면 합계가 120원이야. 그렇죠. 그러면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은 뭐를 한도로 하는 거예요?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 그게 그리고 딱 지금 얘기한 요 세액 공제는 공제 기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수업 시간에 잘 얘기를 안 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는 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근로소득자야. 근로소득자는 특별세액공제를 보험료세액공제, 의료세액공제, 그다음에 교육세액공제 그리고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내가 근로소득자야.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여러 세액공제 중에 요 네 개. 요 네 개는 무슨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겠어요?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 거죠. 전체 산출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 곱하기 종합소득 금액분의 근로소득 금액. 무슨 산출세액이라고 하죠? 그거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해요. 내가 근로소득자고 근로소득자한테만 적용되는 보험료세액공제, 의료세액공제, 교육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는 무슨 산출세액만을 한도로 해요?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해요. 그리고 전체 세액공제 세액감면은 뭐를 한도로 하고요?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 세액공제, 이 세액공제가 딱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 세액공제, 요 세액공제, 요 세액공제가 뭐냐면 우리가 혹시 기억나세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를 크게 둘로 나눴는데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를 둘로 나눴는데 소득 금액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세액공제와 그리고 그렇죠. 근로소득이 있으면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수익이 있으면은 배당수익세액공제, 사업수익이 있을 때는 물론 요건을 더 충족해야 되지만 기장세액공제,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용 재산이 재해로 인해 가지고 소실되면은 20% 이상 상실되면 재해손실세액공제. 또 사업자들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지금 여기 위에서 얘기한 거 세액공제. 다 그건 무슨 소득이 있는 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거고요. 사업 소득이 있는 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소득 안에 종합소득 금액 안에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외국납부 세액공제. 지금 걔네들 6가지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가 9개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지금 얘기한 6가지는 소득 금액이 어떤 소득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른 세액공제죠. 근데 소득 금액이 어떤 소득 금액이 있든지 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3가지가 또 있죠. 그게 자녀세액공제. 소득 금액이 뭐가 있든지 간에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리고 특별세액공제.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점선으로 점점점점점 이렇게 해놨잖아. 그렇게 해놨잖아. 그 점선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소득 금액이 어떤 소득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냐에 따른 세액공제와 소득 금액이 어떤 소득 금액이든지 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크게 둘로 나눠놨잖아요. 이렇게 기억나세요? 그러면 소득 금액이 어떤 소득 금액이든지 간에 공제되는 세액공제 있죠.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근데 이 특별세액공제가 이제 만약 근로소득자라고 가정한다면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얘네들이죠. 여기 특별세액공제가 그죠? 근데 그 기부금세액공제는 조특법상 기부금들이 있거든요. 조특법 기부금까지 포함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안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말하는 건데 요거 또는 이거 하지 않고 뭐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표준 세액공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인데 그 기부금에는 여기까지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고 이거는 조특법상 세액공제인데 얘네들도 조특법상 세액공제지만 무슨 세액공제니까 다 뭐가 들어가 이름이 기부금 세액공제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개에다가 조특법상 중에 뭐와 관련된 기부금과 관련된 세액공제까지 합한 금액은 별도의 산출세액을 한도로 해요. 별도의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데 그 산출세액이 뭐냐면 공제기준 산출세액이에요. 공제기준 산출세액. 공제기준 산출세액은 뭐냐면은요. 공제기준 산출세액은 산출세액 안에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 안에 금융소득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금융소득 금액은 종합과세가 될 때 특이하게 그러니까 일반 산출세액이 되든 비과세 일반 산출세액은 2천만 원까지가 몇 %가 적용되고요. 그러니까 초과유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 초과유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죠. 일반 산출세액으로 결정이 돼서 산출세액이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14%가 되는 거고요. 걔를 초과하는 금액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산출세액이 되죠. 아니면 비교산출세액이 더 커가지고 비교산출세액이 적용되면 모든 금소득에 다 14% 아니면 25%로 원전유세율이 적용되죠. 그러면 모든 금소득을 뺀 나머지 소득만 기본세율이 적용되죠. 공제기준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산출세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외한다고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외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산출세액에서 만약에 이 소득 안에 무슨 소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있는데 산출세액이 무슨 산출세액이 됐다면 일반 산출세액이 더 컸다면 그러면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2천만 원에 대한 14%를 빼라는 거죠. 전체 산출세액에서 2천만 원의 14% 곱하기 걸 빼니까 무슨 산출세액만 나오는 거예요.
기본 세율로 적용된 산출세액만 남는 거죠. 그를 뭐라고 한다고요? 공제기준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만약에 일반 산출세액이 아니라 무슨 산출세액으로 됐다면, 비교 산출세액으로 했다면 원천조세로 적용되는 금소득은 모든 금소득이죠. 그러면 걔를 싹 뺀 나머지 금소득을 뺀 나머지만 무슨 세율이 적용된 거니까 기본 세율이 적용된 거잖아요. 모든 금소득에 대한 원천조세 세율 적용된 금소득에 대한 세액은 다 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무슨 산출세액이라고 한다고요? 공제기준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공제기준 산출세액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 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둘로 나눠지는 거죠. 산출세액이 어떤 산출세액으로 결정됐냐에 따라 가지고 일반 산출세액이 더 클 수도 있고 비교 산출세액이 더 클 수도 있는데, 만약 일반 산출세액으로 결정이 됐다면 그러면은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산출세액은 뭐만 빼면 되는 거죠? 2천만 원에 14% 곱한 것만 빼면 되는 거예요. 전체 산출세액에서. 이해되세요? 근데 비교 산출세액으로 결정이 됐다면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산출세액은 뭐를 빼야 되는 거냐면 전체 산출세액에서 모든 금소득에 대한 원천조세율을 곱한 거 있죠. 걔를 다 빼야 되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공제기준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그 공제기준 산출세액은 아까 얘기한 뭐죠? 어떤 소득이 있든지 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들 있죠? 거기에 조특법상 세액공제 중에 뭐요? 기부금과 관련된 세액공제들까지 포함한 얘네들은 뭐를 한도로 한다고요? 공제기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죠? 지금 보니까 뭐가 빠져 있었죠? 보니까 기부금 관련된 조특법상 세액공제 중에 뭐 하나 빠져 있었죠? 이게 진작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거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고향사랑 기부세액공제까지 해서 이 세액공제 합계 금액은 별도의 어떤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고요? 공제기준 산출세액. 걔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적용된 산출세액이라고요? 기본세율 적용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은 뭔가를 한도로 하는데, 근로소득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기부금은 근로소득자가 아니자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요거는 무슨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모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전체 합계 금액은 뭐를 한도로 한다? 산출세액을 그냥 한도로 한다. 그리고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서 결정된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별 세액공제와 조특법상 기부금 관련된 세액공제를 합한 얘네들은 어떤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공제기준 산출세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기본세율이 적용된 산출세, 공제기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그 세 가지 좀 정리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요게 빠졌잖아. 빠져가 진작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 이제서야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되시면 되죠? 그리고 전자친구세액공제를 축소시키려고 이제 했다가 전자친구세액공제 이걸 축소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막 서민들이 하도 많으니까 다시 그냥 축소 안 하겠다. 현행 유지.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현행 유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상자산, 여기 가상자산 관련된 거는 어차피 2016년도 2년 더 연장했으니까 2017년도 1월 1일 이후로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2017년도 또 2018년도 2027년도 2028년도 막 계속 넘어갑니다. 아직 몰라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에 자 혼자 찍었는데 아무도 안 받겠죠. 근데 아무튼 거기 보면은 1세대 1주택일 때 보유기한 요건을 2년 이상 보유기한 요건을 추정한 상태에서 1세대 2주택을 팔게 되면 얘는 비과세가 되는 건데, 국민의 기본적 재산권이라고 했죠. 근데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팔면은 얘는 과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내가 부모님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려고, 원래 따로따로 집이 있었는데 그럼 세대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동거 봉양을 하려고 합가한 거죠. 그러면 세대가 두 개 합해져 버린 거야. 나도 집이 하나 있고 엄마 아빠도 집이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내가 모시려고 좀 더 큰 집을 합가를 해서 나머지 집 하나가 남았잖아. 1세대 2주택이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팔았더니 1세대 2주택이니까 너는 과세하기 억울하죠. 그래서 그렇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의 동거 봉양을 위해 가지고 합가를 했으면, 합가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팔면 계속 1세대 1주택일 때 팔린 걸로 해가지고 보유기한 2년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또는 취득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다면 거주기간 2년 요건까지 충족을 하게 되면 비과세 해주겠다. 근데 이제 이게 있었죠. 이제 이거는 이제 동거 봉양이 아니라, 원래 30세 이상이면은 그냥 원래 1세대가 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인데, 30세 이상
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혼자 살더라도 그냥 혼자가 1세대가 돼요. 그러면 나 32 결혼하려고 하는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은 31. 각각 독립된 세대였던 거야.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각각 집에 하나씩 있었던 거야. 1세대 1주택. 근데 둘이서 혼인했네. 세대가 합해지면서 1세대 2주택이 돼버렸으니까 이거 하나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몇 년 내에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느냐. 걔가 5년이었었는데 동고봉양과 마찬가지로 몇 년으로 해주겠다. 똑같이 10년. 10년 안에 팔게 되면 그러면 1세대 1주택일 때 팔린 걸로 해서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기간이 더 확대됐어요. 자, 그다음에 배우자 2월 이게 뭐냐면은 자, 갑이라고 하는 자가 토지를 지금 을한테 팔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전에 취득한 거여 가지고요. 취득가액이 굉장히 낮아.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는 어마어마하거든. 그럼 양도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겠네. 그럼 이거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줘봤자 그래도 취득가액이 워낙 낮다 보니까 세금 엄청 많이 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되죠? 배우자한테 증여하죠. 증여하면 배우자한테 증여하게 되면 이게 6억 공제가 돼. 공제가 6억만큼 공제가 돼. 증여 공제. 그 증여세를 내더라도 그러니까 6억이 안 되면 아예 안 내고 6억이 넘어가더라도 한 8억 그래도 6억이 공제가 되는 거니까 증여세 내는 금액이 얼마 안 돼. 아무튼 증여를 하고 그러면 증여일 날 시가가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얘한테 팔게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취득가액이 이제 지금 현재 시가 거의 흡사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안에 얘가 팔게 해버리면은 양도 차익이 확 줄어버리잖아. 증여는 뭐도 거의 안 내고 증여세 거의 안 내고 그다음에 그럼 얘는 증여 시의 시가가 새로운 뭐가 되는 거니까 취득가액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양도할 때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양도소득세도 금액이 확 줄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년 내 양도 이게 작년에 개정돼 가지고 10년 내 양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러면은 너는 무조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네가 직접 양도한 걸로 가정해 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얘가 취득했을 때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양도세를 계산해 가지고 그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냐? 양도 당시의 소유자가 내는 건데 양도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니까요? 갑이에요, 갑의 배우자예요. 그렇죠. 얘가 납세의무자가 되긴 하는 거야. 얘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얘기는 했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을 얘가 양도한 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갑이 을한테 직접 양도한 걸 취득가액을 얘의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양도세로 계산해가지고 얘가 내는 거예요. 증여한 다음에 얘가 양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배우자 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한테 증여하고 얘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그러면 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해서 배우자가 양도세를 내게 하는 건데 이거를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세 2월 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2월 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이런 것들을 2월 과세한다. 응? 계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낸다. 아시겠어요? 이걸 2월 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2월 과세가 되는 대상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다 되는 게 아니라 딱 토지, 그다음에 건물,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시설물 이용권 딱 얘네들만 됐어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이제 아파트 당첨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시설물 이용권. 얘네들만 됐어요. 근데 이번에 배우자 등의 2월 과세 하나가 더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양도소득세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은 2그룹 자산이 있어요. 주식. 그 2그룹 자산은 시장의 활성화 관계가 없는 주식, 비상장 주식이거나 상장 주식의 장외 거래분 또는 대주주 양도분 그리고 해외 주식. 그게 주식이거든요. 그거 그 양도소득세 2그룹 자산인 주식 등이 있죠. 주식 등. 과세 2그룹 자산인 주식 등 있죠. 2그룹 자산인 주식 등. 2그룹 자산인 주식 등도 얘네들만 되는 게 아니라 얘까지도 증여한 다음에 얘가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얘가 직접 양도한 걸로 해가지고
얘가 양도소득세를 얘가 내게 하겠다. 근데 얘가 하나 들어왔는데 얘네들은 몇 년 내 양도하면 되는 거죠? 10년인데 얘는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얘는 보니까 얘는 1년 내. 얘는 대신에 기간이 달라요. 증여하고 난데 몇 년 내요? 1년 내 양도. 얘네들은 그대로 여전히 이 4개는 몇 년 내 양도 그대로 10년 내 양도인데 대상이 하나도 2월 과세 대상이 하나도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그 대상 늘어난 걔네들은 몇 년 내 양도요? 1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누가 직접 양도한 걸로 해가지고요.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양도세를 계산해서 그걸 누가 내는 거예요? 배우자 등이 내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3번 요거는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해가지고 취득하거나 일괄해서 양도했을 때 토지에 대한 양도세랑 건물에 대한 양도세를 다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취득하거나 양도한 금액을 구분해야 되잖아. 이게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그대로 다시 가져왔어요. 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일괄 취득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토지 건물 가격 구분해야 되는데 원칙 토지가 얼마 건물이 얼마 딱 구분해놨다면 그 구분한 금액에 따른다. 근데 구분이 불분명하다. 토지 건물 한꺼번에 통 얼마 이래버리면은 안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때 안부 계산할 때 감정가액이 난다면 감정가액 비율로 똑같아요. 감정가액 비율로 안부 계산하고 감정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부 계산하고 기준시가를 예를 들면 토지 건물 거기 안에 있는 뭐 다른 것까지 구축물까지 같이 토지 건물 구축물 한꺼번에 판 거야. 근데 토지하고 건물은 기준시가가 있는데 구축물은 기준시가가 없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어떻게 했었죠? 1차 배분, 2차 배분 기억나세요? 똑같아요. 똑같이 감정가액 기준시가 또는 기준시가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의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안부 계산 1차 배분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룹만 기준시가 비율로 2차 배분하는 거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법 공부했던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이 안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 순서에 따라서 안분 계산을 똑같이 하게 돼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딱 소득세에서는 그렇게 여기까지만 딱 안분 계산을 하는데 여기 하나가 더 있죠. 근데 만약에 구분을 지네들 마음대로 해버린 거지. 토지하고 건물을 토지는 얼마 건물은 얼마 이렇게 구분했는데 금액이 너무 마음대로 나면 그래서 그걸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 등에 의해서 안부 계산한 금액과 얘네들이 계약서상에 구분한 금액의 차이가 몇 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30% 이상 차이 기억나세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있던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분한 거 이거는 거짓말이야. 그러면 그냥 기준에 따라서 뭐 한 걸로 안부 계산한 금액으로 할 거야 까지가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여기에 또 예외가 있죠. 이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30%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왜 차이가 이렇게 매매 계약서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거에서 비해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거냐? 다른 법령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했거나, 그죠? 아니면은 아예 토지 건물 일괄 구입한 다음에 뭘로만 쓰려고 토지로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난 다 토지로 한 건데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차이 나더라도 그냥 실제 매매 계약서상에 구분한 금액 인정할게. 이게 부가가치세법상 내용인데 이 맨 마지막에 있죠. 다만 나중에 구분한 게 이런 두 가지 이렇게 다른 법령에 해가지고 구분해 놓은 거거나 아니면 일괄 구입한 다음에 토지로만 쓰려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로만 쓰려고 그렇게 구입한 거거나 그랬을 때는 다시 매매 계약서상에 구분한 금액이 지 마음대로 한 거라도 걔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이 맨 마지막 규정이 소득세는 없었어요. 이 맨 마지막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에서만 있었던 건데 여기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가 완전히 똑같아졌어요. 이제 법별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죠. 이렇게 이거 받아들이는 게 맞죠. 이제서야 이게 지금 부가가치세법은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데 몇 년 됐어요. 몇 년 지났는데 이제서야 소득세에서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부가가치세법 그대로 준용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몰라도 돼요. 상세 이거는 뭐 기간 연장됐는데 그 전에 계속 있었더라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없고요. 실무상으로만 중요한 거야. 실무상으로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인구 감소 지역 그 다음에 중공업 미분양 주택에 대한 거 주택 취득하는 거 지금 보세요. 우리 이번 이 전 정권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제재가 엄청 심해가지고 그 주택에 대해서 심하게 막 제재가 막 다 들어갔죠. 자 그래서 어떤 말들을 혹시 많이 어떤 말들이 진짜 시장에서 되게 많이 돌았는데 아세요? 어떤 말들? 똑똑한 한 채. 다주택자들은 불이익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똑똑한 한 채. 이런 말들이 막 시장에 도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똑똑한 한 채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더 집중되는 거야. 서울하고 경기도에 수도권에 더 집중되는 거야. 더. 지방의 다주택자는 무조건 손해가 나니까 하나만
좋은 주택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차라리 좋은 거야. 똑똑한 하체 이해되세요? 그럼 어디를 자꾸 팔아버려? 그렇죠. 지방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만히 잘해도 소멸되는데 지금 지방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실 와이프가 가끔씩 좀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그 안 좋은 소리를 자꾸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갑자기 강아지 우리 집 이제 포시를 보면은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보더콜리나 리트리버 막 이렇게 모으잖아. 그러면 걔네들 좀 크잖아. 그러면은 우리 이쁜데 너무 작은 건가 막 약간 이러면서 막 좀 큰 개를 키우고 싶어 하기도 해. 막 그러면 큰 개를 키우려면 사실 아파트에서 키우는 것보다 개도 그러니까 좀 마당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집에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집에 가면은 옛날에 막 전원주택 같은 것들 막 보고 있어. 전원주택 같은 것도 막 보고 있어. 그래서 근데 만약 1세대, 2주택,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런 제재가 별로 없으면 그러면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주중에는 뭐 수도권에 있고 그리고 뭐 금요일 날 저녁에는 딱 바닷가라든지 저수지라든지 근처에 있고 이제 많이 물 좋고 산 좋고 계곡이라든지 이런데 전원주택 하나 있어가지고 주말에는 거기 있고 막 예전에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지금 다 어디를 털어버리죠? 지방인 다 거기 털어버리니까 완전 소멸돼 버리는 거야 이제. 그래도 그 전에는 주말에도 가서라도 거기 좀 사람들이 좀 와가지고 그래도 먹을 것도 사서 주말에는 사람들 좀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몇 년 전에 옛날에 와이프가 그렇게 보던 게 있어가지고 그때 전원주택 가격 알잖아. 그 봤으니까 가격 알잖아. 반에 반토막 났어. 전원주택들이 그런 데가 많아.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데들이 그리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도 얼마 안 남았어. 전원주택들은 왜냐면 어떻게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안 가니까 다 던지기만 하지 누가 취직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 난리가 나는 거야. 더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반에 반토막 났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옛날에 그 비쌀 때에는 와이프가 우리 한번 그때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제재가 없을 때여가지고 그때 이거 어때? 나도 좋다고 생각해. 돈만 벌면 한번 해보자. 요즘에 반에 반토막 났거든. 그런 얘기 안 해. 왜냐면 지금 그거는 관리도 안 되고 막 이런 이제 자기가 그래. 예전에는 그 관리 돼가지고 했나? 관리도 안 되고 그거 왜냐면 그건 사봤자 뭐 되니까 이제 사봤자 이제 안 팔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안 팔리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소멸되다 보니까 이건 실무상 두 가지의 주택 취득은 계속 주택 수로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게 이제 두 개예요. 그 두 개가 이번에 들어와서 하나 뭐냐면 인구 감소 지역. 거의 다야. 거의 다야. 수도권 빼고 다야. 인구 감소 지역이. 인구 증가되는 수도권이랑 세종시나 뭐 이런 데 있잖아. 수도권이랑 세종시 빼고는 다 인구 감소 지역이야. 응? 인구 감소 지역.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인구 감소 지역 해가지고 기존의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있으면 안 돼. 걔는 빼고 아무튼 기존의 주택과 다른 시군구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수도권에 집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의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하나 하고 그게 공시 가격이 얼마 이하고 공시 가격이 4억 이하고 걔네들 언제까지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사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하고 종부세 계산할 때 아예 주택수에서 빼줘. 여기서 와이프한테 이제 이거 이제 소급해가지고 적용해 준대. 24년도 1월 4일부터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미 산 사람들까지도 해주겠대 이렇게. 2024년도 1월 4일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는 빼준다는데 그랬더니 와이프가 지금 학원 한다고 돈이다. 돈이 없어. 진짜 돈이 말라 있어가지고 지금 정신 차리라고 나한테 그러는데 근데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이건 실무상 중요한 거니까 혹시 집에 좀 여유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한번 얘기해 보시고 저 집 좀 빌려주시고 하면 되잖아. 그다음에 여기 밑에 요거는 뭐냐면 이것도 비수도권 소재인데 수도권이 아니죠. 서울 경기가 아닌 데에서 중국에 있는데 미분양 주택 같은 거를 매입을 하는 경우에도 이것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겠대요. 두 개 인구 감소 지역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미분양 주택 매입하는 거. 이것도 이제 언제까지? 이거는 올 말까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써야 되고 대신 금액은 전용 면적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어야 되고 6억 이어야 되고 금액이 좀 더 취득가액 6억 아까 쟤는 공시가격 4억 이하 얘는 취득가액 6억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예 주택수 계산할 때 아예 주택수를 안 보겠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건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혹시
이거는 이제 원래 우리 수목적사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수목적사 관계 없는데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집안에 혹시 좀 돈 여유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저 좀 빌려주고 하면 되잖아. 아 이거 대토보상 이거 필요 없고 이거 다 이제 여기는 다 요거는 수목도 중요하지 않고요. 이것도 7번도 중요하지 않고요. 됐습니다. 속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 아유 얼마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예. 금방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끝내요. 잠깐 쉬었다가 법인세에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